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각 세션을 통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고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각 세션을 위한 교육 영상을 준비하여 수업 그룹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지원 설계 수업을 위해 사디백스 소프트웨어를 함께 작업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할 강력한 설계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업무와 수업 프로젝트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교육은 아주 처음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디백스 2019 또는 그 이하 버전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만약 솔리드웍스 2002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을 보내주세요. 저는 2019 버전으로는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파일을 저장할 수 없고 낮은 버전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매년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 버전을 가지고 있으니 그 버전을 고수해야 합니다. 제발 아무도 2002붐을 설치하지 마세요. 자, 시작합시다. 모든 소프트웨어 지침에 따라 파일 섹션에서 새로 만들거나 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열기에서 오래된 파일을 열 수 있고 새로 만들기에서는 새 파일을 시작합니다. 솔리드웍스는 세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부품, 조립 및 도면. 부품 섹션에서는 구성 요소를 모델링합니다. 조립 섹션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도면 섹션에서는 기술 도면을 작성합니다. 고급 기능은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검토가 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부품부터 시작합니다. 솔리드웍스를 처음 설치하고 새 파일을 열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표준으로 작업할 것인지 묻습니다. 기본 단위는 인치이지만 밀리미터로 작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시점에서 밀리미터를 선택하고 표준을 ISO로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이 설치했다면 그들은 설치가 완전히 되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빠르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파일을 열고 싶을 때마다 아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복잡하므로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며 우리는 모든 작업을 이 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이러한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메달로 돌아가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 봅시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도구 모음과 많이 작업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표면 및 기타 명령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프로젝트 중 하나와 같은 파일을 열어봅시다. 물이 부족한 것 같고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중간 마우스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롤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회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줌 기능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스크롤 휠을 돌리는 곳마다 확대됩니다. 마우스는 가져다 놓는 곳 어디에서나 확대됩니다. 이제 정면도, 측면도 또는 평면도를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뷰를 변경하는 제어 하나와 제어 두 개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한 후 표준 뷰를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이러한 옵션이 여기 또는 상단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툴바가 충분히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위해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이건 무엇을 하나요? 앞면 보기를 살펴봅시다. 오른쪽 보기, 등각, 삼각, 그리고 이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의의 주요 포인트는 이 일반적인 보기이며 이제 이를 다루겠습니다. 좋습니다. 물체 그리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여전히 내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스케치 뷰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상단 스케치 뷰를 클릭하면 정면 뷰가 표시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간단한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클릭할 때마다 선이 그려집니다. 명령을 종료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합니다. 그 외에도 스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는 이 점을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물체를 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닫힌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점이 서로 연결되어 이 스케치 내에서 닫혔음을 나타내는 하이라이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부피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압출 기능을 클릭합니다. 압출을 클릭하면 얼마나 많은 부피를 줄 것인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 70mm라고 말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지만 좀 더 정밀하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이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단 스케치 뷰에서 일련의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은 실제로 여기서 정의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당신이 그린 스케치가 여기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양이나 구성 요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스마트 치수로 정의해야 합니다. 선택한 각 요소에 대해 일부 속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 치수는 대략 70mm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8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커졌지만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선의 길이를 반드시 80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스마트 치수로 가서 이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에 주의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우스를 빈 공간으로 가져가서 한번 클릭한 후 80을 입력합니다. 제가 마우스를 빈 공간으로 이동시켜 클릭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 거리에서 저 거리까지를 말할 때 여기와 같은 혼잡한 영역을 클릭하면 뒤에 있는 다른 요소에 스냅되어 클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서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빈 공간을 클릭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검정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삭제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관계 또는 제약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종류의 제약이었나요? 그것은 수평 제약이었으며 이는 이 선이 수평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선택할 때 치수는 80으로 유지되지만 각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을 클릭하고 수평 제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저에게 완벽하게 수평이 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수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들고 싶으면 클릭한 후 수직 제약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있는 핀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직이 아니게 하려면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각도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평 제약이나 수직 제약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스마트 치수를 선택하고 먼저 이 선을 클릭한 다음 이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치수가 나타나고 예를 들어 120도와 같은 특정 치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0도가 수용되었고 스마트 치수가 사라지는 것을 보십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파란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선에 대한 값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점도 그렇습니다. 여기 작은 치수를 제거하고 예를 들어 35mm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평 제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mm로 치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형태입니다.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누락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서 높이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65mm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에게 각도를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 요소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하학의 규칙입니다. 이 크기와 이 각도로 이러한 형태를 그릴 때 더 이상 이 크기의 각도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각도가 이 각도에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노란색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런 크기는 전혀 변경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크기를 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확인하고 취소합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 여기에서 완전히 정의됨이 표시됩니다. 우리의 스케치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실제로 완성되었고 색상이 완전히 검은색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예를 들어 50mm의 압출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50mm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반대 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의 정면, 상단, 및 오른쪽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평면에서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이 표면들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 표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표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 노멀을 클릭합니다. 왜 일반을 클릭하나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약간의 각도를 주었습니다. 이제 원을 그리려고 합니다. 왜 이 원이 타원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직사각형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각적 착시를 피하기 위해 정상도구를 사용하여 이 작업 공간을 우리의 눈앞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리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한 크기를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능으로 가서 압출을 클릭하면 이 표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 정상 보기 Normal to View를 누르면 당신은 이 파란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무한한 페이지이며 왼쪽, 오른쪽, 아래로 무한히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원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치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그리고 실제로 압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제가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클릭했으며 이미 정면 보기를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원을 그린 다음 압출 대신 압출 절단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나요? 나를 위해 이 고체를 만드는 대신 다른 것에서 빼냅니다. 당신은 이것을 불리언 연산으로 매우 매끄럽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피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줄이세요. 우리는 이 온도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 삼각형의 이 부분은 아무것도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나 공기일 뿐이다. 만약 내가 압출하면 관련된 특정 부분만 압출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리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출을 통해 부피를 만든 다음 이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 두 개를 생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압출 절단이 있습니다. 네, 원할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성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옵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특성 편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공한 치수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을 클릭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바로 앞에 정확히 정렬되도록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8 대신 50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작아져서 삼각형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기나 사실상 진공에서 무언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오류를 만났다면 저는 그 스케치나 그 자체를 클릭합니다. 나는 스케치를 편집을 선택하고 내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거리가 필요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즉시 정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라고 지시했거나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스파르탄 애니메이션을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치수를 다시 변경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50 대신 30으로 설정했습니다. 20의 거리가 여전히 유지되며 우리가 코너로 너무 멀리 가서 줄일 것이 전혀 남지 않는 한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작업을 완전히 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경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볼륨은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복잡한 볼륨이 있고 매우 길고 큰 트리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오류를 겪게 될지 아시겠죠? 그러면 형태가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익스트루드와 필렛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새로운 주기를 전체 주기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어디를 선택하든지 얼마나 필렛이 될지를 보여줍니다. 모서리 크기를 예를 들어 5mm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들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필렛 옵션을 5mm로 설정한 후 다시 클릭하고 4mm라고 말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명령에서 두 개 모두 5mm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왜 우리 트리 다이어그램에 새로운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실수를 했다고 느낄 때마다 단 하나의 명령만 변경하면 됩니다. 클릭하여 편집하세요. 그리고 4mm가 잘못되었다면
2mm로 변경하세요. 크기가 너무 커지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크기가 너무 커지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크기가 너무 커지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mm까지는 22가 보이지만 더 이상 미리 보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크기를 늘릴 것입니다. 32로 설정하면 이 부피가 너무 커져서 반올림이 발생하고 일부 기능이 사라진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볼륨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작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양을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요. 10mm로 설정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더 작은 크기를 원할 경우 새로운 명령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mm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기능과 이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옆으로 옮기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쇼 선택 도구 모음이라고 불리며 제가 생각하기에 솔리드웍스 2016과 함께 제공되었거나 어쩌면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솔리드웍스가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용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예제에서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간단한 명령어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명령어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초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간단한 명령어로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커뮤니티에서 50개 이상의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폰에서 충전기, 노트북, 리모컨, 간단한 의자, 테이블, 침대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봅시다.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뷰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정면 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뷰를 선택해 봅시다. 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보이시죠? 선택하지 않고 스케치를 만들려고 하면 평면에서 스케치를 그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어떤 평면에서, 어떤 뷰에서 그려야 하는지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선택하거나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같은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선택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스케치를 만들어 봅시다. 나는 테이블을 그리려고 하고 있으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각도인 오른쪽 뷰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내 컴퓨터 책상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프로필입니다. 이 테이블은 매끈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제 그림에서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측면 뷰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또 다른 프로필을 그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려고 하면 더 이상 미리 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이것이나 저것을 원하냐고 묻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우스 옆에 있는 기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고 스케치를 열면 스케치에 몇 가지 추가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원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선은 추가입니다. 만약 삭제하고 싶다면 선택하고 삭제 키를 누릅니다. 그것은 측면의 모든 선을 제거하지만 우리는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으로 설정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어디에 가져가든지
이 두 개가 특정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크기 조정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예를 들어 220을 측정해 봅시다. 모두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 치수와 얼마나 많이 작업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옵션 옆에는 화살표가 있는 사용자 정의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모든 간단한 명령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5번째 탭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 치수를 검색합니다. 자, 좋지 않나요? 이제 치수를 클릭해 봅시다. 이미 단축키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D를 누릅니다. D가 다른 것에 이미 할당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그냥 괜찮다고 말하세요. 이것에도 할당하고 싶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왼손이 키보드로 가고 원하는 크기를 주기 위해 D를 쉽게 빠르게 누를 수 있습니다. 속도도 약간 증가합니다. 모든 치수를 제공했고 풀리가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압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얼마로 할까요? 예를 들어 8mm로요. 당신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위쪽 뷰를 선택하고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 예시로서 와, 멋진 스케치네요. 나는 이런 테이블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이 표면이 그 위에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전체 부피를 반대편에 복제하고 싶다. 지금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수 밀리미터 두께로 압출을 줄 것입니다. 저쪽에도 이런 형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사, 밀어, 이동과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다른 명령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뭔가를 스케치해야 해. 페이지도 필요하고 이 페이지를 사용해서 그리면 여기 강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잠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많이 다룰 것입니다. 잘 배우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하학 참조의 기능 섹션에서 새 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며 참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참조 중 하나라고 말하고 이것이 또 다른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그렸냐고요. 이 면을 기준으로 이 기능을 대칭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칭을 클릭하고 어떤 평면으로 대칭할지를 묻습니다. 나는 방금 생성한 같은 평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능을 대칭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서 제가 만든 기능입니다. 또는 트리 구조에서 선택하고 싶다면 이것은 첫 번째 압출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클릭하여 형태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 평면은 삭제하지 않고 잠시 숨기기 위해 오른쪽 클릭합니다. 조금 이동시키고 곡선을 만듭니다. 이제 연습해 봅시다. 가운데 있는 이 면을 보세요. 제가 선택한 이 작은 영역을 이곳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왼쪽, 오른쪽, 아래쪽의 다른 모서리가 분홍색으로 강조 표시된 것을 확인하세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에서는 테이블 주위의 아래 모서리를 제외한 모든 수직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서리를 20mm 크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선택을 만들고 싶은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주위를 모두 덮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5mm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도구를 활성화했습니다. 나는 스케치를 쓸게요. 나는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용히 내려갑니다. 여기 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칭을 수행하려면 더 이상 스케치에서 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중심선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중심선을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중심선을 그립니다. 사실 저는 이 형태의 중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케치를 대칭하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주목하세요. 우리는 현재 2D 환경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표시가 보이면 스케치 환경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업의 이유는 대칭할 대상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원을 대칭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묻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대칭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이 선을 말합니다. 왜? 좋아요.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원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을 이동하면 다른 원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되돌리기 위해 컨트롤을 눌렀습니다. 나는 다시 이 두 원을 대칭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다른 원에서 대칭하고 싶습니다. 나는 4개의 원을 만들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나는 여기 아래에 조금 환한 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면으로 돌아가서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그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스케치를 직접 그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 배우고 있는 중이니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선을 그리는 것, 대칭을 만드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원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원의 중심을 정의해 줍니다. 저는 여러 개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을 그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원과 이 원을 선택합니다. 이 두 개를 함께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옵션이 나오는지 물어보면 그들이 일치하길 원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은 다른 모든 원과 정렬되어야 하며 마지막 원은 크기가 같아야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중하다는 것은 그것들을 동심원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계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이것을 드래그하여 여기 놓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중 하나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mm의 크기입니다. 제 선택 컨트롤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함께 선택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에 동일한 관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10이 됩니다. 이제 기능으로 가서 이렇게 매우 작은 베이스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도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계속 작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수록 그것은 더 멋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세부적이게 됩니다. 우리의 작업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표면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왜 이번에는 정규화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많이 작업해서 표면의 선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할까요? 보시다시피 블라인드 상태는 우리가 주는 어떤 거리든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상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에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표면까지. 그가 어느 표면까지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면까지 도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표면까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고 싶을 때 이것이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프로파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여기 오든 저기 오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합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체크 표시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내가 체크를 해제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목표인 매우 미니멀한 디자인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하면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5mm의 엑설트 컷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께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로고는 세부사항이 많을수록 두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연습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구조를 추가하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이는 꽤 흥미롭습니다. 아마 당신은 많은 고객을 위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MDF는 어떤 종류인가요? 매우 두껍네요. 얼마나 넣었나요? 저는 6개 넣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팔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정한 6mm 두께를 오른쪽 클릭하고 팔로 변경합니다. 또는 그들은 12로 변경하라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작업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잃지 않도록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습하길 원하는 것은 테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각 면에 베벨이 있는 큐브. 한 면은 유리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셋. 둘. 하나.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작업에 매우 몰입하기를 원하며 반드시 자유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이 작업하는 모든 작품에 대해 스케치를 그려야 하며 모든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모든 치수는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용어입니다. 그룹에서 일부 아이들이 다른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했다면 의자나 테이블과 같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만들어 보세요.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펜이나 간단한 그림을 만드는 것도 더 쉬워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책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복잡한 것을 만들고 싶다면 다른 많은 도구, 나 심지어 모바일 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폰도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두 번째 세션까지 기다려주시면 곧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